결혼식 날 그녀의 강아지가 입장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모두가 꿈꾸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가장 빛나는 날. 하지만 그날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웨딩 마치가 아닌 한 마리의 떠돌이 강아지였다. 드레스 자락을 물고 그녀의 입장을 막아선 강아지. 사람들은 그저 미친 짓이라며 웃었지만 그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숨겨진 과거가 짙은 안개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호화로운 결혼식장 문 앞에 지저분하고 평범해 보이는 개가 나타났을 때 모두는 그저 불편한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서울 남산의 고급스러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호텔 복대는 하얀 장미와 은은한 연보라색 프리지아의 향기가 가득했다. 오늘은 한국 재계의 거물 박성우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주민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주민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최고급 웨딩드레스, 그리고 그녀의 맑은 피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섬세한 메이크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주민 씨, 괜찮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다. 주민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되네요. 사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2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기억이 사라진 그녀에게 성우는 구원자였다. 그는 그녀를 병원에서 발견했다고 했고 그녀가 아무도 없는 고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보살펴 주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려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됐어요, 주민 씨. 웨딩 플래너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민은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물론이다. 성우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주민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번쩍였다. 박성우 그룹 회장, 미스터리한 여인과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내일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것이다. 주민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딘가 익숙하지만 낯선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마치 그녀의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이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결혼식장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짖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주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복도 끝에서 한 마리의 개가 달려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그 소리는 절박함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섞인 울음이었다.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그것은 중형견이었다. 지저분한 회색 털, 마른 몸, 그리고 뒷다리를 약간 절뚝거렸다. 그 개는 주민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물어당겼다. 그러나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를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누구 이게 좀 치워주세요. 웨딩 플래너가 소리쳤다. 2명의 경호원이 즉시 달려와 개를 붙잡으려 했지만 개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으며 주민의 드레스를 물고 늘어졌다. 마치 그녀를 위험에서 구하려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주민이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민의 시선이 개의 눈과 마주쳤다. 그 깊고 슬픈 갈색 눈. 그 눈빛은 마치 과거의 창문처럼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환영, 어두운 골목길,
비 내리는 밤, 작은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 소녀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주민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백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 개는 누구인가? 왜 그녀를 알아보는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환영은 무엇이었는가? 주민 씨, 괜찮으세요? 성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다. 그의 손길이 닿자 주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왜인지 그의 접촉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저 잠시만요. 주민은 말을 더듬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호화로운 결혼식장, 수백 명의 하객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걔는 여전히 주민의 드레스를 물고 있었고 그의 슬픈 눈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주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다. 미안해요, 성우 씨. 저는 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성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민세 씨, 당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특별한 날이에요. 이 개는 아마 어디선가 길을 잃은 것뿐일 거예요. 그러나 주민은 이미 결심한 듯했다. 그녀는 개를 바라보았고 그 개는 마치 그녀의 결정을 이해한 듯 드레스를 놓았다. 저는 기억이 필요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성우 씨, 이 개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야만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선구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개가 다시 짖으며 그들 사이에 서서 주민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이주민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도망쳤다. 하얀 드레스 자락을 들고 충격받은 하객들과 분노한 약혼자를 뒤로 한 채 그녀는 호텔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그 지저분한 개는 충실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미한 희망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그 개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왜 그녀의 몸은 성우의 손길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정말 이주민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서울의 번화가로 뛰어나가며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충직한 개는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주민은 서울의 번화한 이태원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이제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누가 그녀인지, 왜 그 개가 그녀를 알아보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몸이 성우의 손길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는지. 이봐요, 신부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녀를 향해 외쳤지만 주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달렸다. 그 개는 충실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절뚝거리는 뒷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주민의 머리카락과 드레스가 흠뻑 젖었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카페로 뛰어들었다. 달빛 카페라는 이름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어머, 어쩌다가 이렇게... 놀란 카페 주인이 수건을 가져왔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인은 그녀와 개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구석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개도 데리고 오세요.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요. 주민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개는 그녀의 발 밑에 누웠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주인이 말했다. 주민은 카페 주인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개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구니? 주민이 개에게 속삭였다. 왜 나를 알아보는 거지? 개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다. 주민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펜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선형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도희. 주민은 자신이 쓴 글자를 보고 놀랐다. 도희. 그녀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랫동안 그 이름을 써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도희.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자마자 개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는 일어나 앞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렸다. 도희를 알아? 도희가 누구야? 주민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젖지 않았다. 그녀는 연락처를 확인했다. 성우의 가족들, 비서들, 그리고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만났다는 친구들. 하지만 도희라는 이름은 없었다. 사진첩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와 성우의 사진들, 호화로운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하지만 2년 전 이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그 교통사고와 함께 시작된 것처럼. 이상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내 과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질 수 있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였다. 주민은 전화를 무시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주민아, 어디 있는 거야? 걱정돼. 네가 혼란스러운 건 이해해. 사고 후 기억 장애가 있다고 의사가 말했잖아. 돌아와,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성우의 말은 항상 합리적이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개의 출현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민은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그 개가 그녀를 발견한 장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마도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자. 그녀는 개에게 말했다. 개는 즉시 일어나 그녀를 따를 준비를 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주민은 손에 든 메모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도희.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노래의 멜로디처럼. 비는 그쳤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주민은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의 GPS를 확인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했다. 선구가 그녀를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대신 그녀는 개가 처음 나타났던 호텔 뒤편의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를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였다. 골목에 도착하자 개는 갑자기 흥분하여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작은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 주민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주민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곳은 호텔의 직원 출입구 근처였다. 구석에는 작은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개가 그 상자 옆에 앉아 소리를 냈다. 주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상자 속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나이든 여성이 담요를 걷어내며 일어났다. 누구세요? 주민이 놀라서 물었다. 노인은 주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선명하고 강렬했다. 마치 젊은 날의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돌아왔구나, 내 아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밤이가 널 찾아냈어. 밤이? 주민이 물었다. 내게 이름이잖아. 노인이 대답했다. 네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 주민은 혼란스러웠다.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걔도 처음 봤어요. 노인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 기억이 없다는 걸 알아. 그 남자가 다 가져갔지. 하지만 밤이는 절대 널 잊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도희인가요?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나는 도희야. 그리고 넌 은주였어. 은주. 주민은 그 이름을 되풀이했다. 그 순간 마치 먼 곳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은주야, 너는 내 카페에서 일했어. 인천의 작은 카페였지.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 도희가 말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이주민이에요. 저는 고아였고 성우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주민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 남자는 너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 네 진짜 이름은 김은주. 넌 결코 고아가 아니었어. 주민, 아니 은주는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희 옆에 앉았다. 밤이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다. 하지만 왜요? 왜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죠? 그녀가 물었다. 도희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할 진실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은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희는 주변을 살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박성우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의 사람들이 널 찾고 있을 거야. 어디로 가야 하죠? 은주가 물었다. 내 옛 카페로, 인천에. 그곳에서 네 과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도희가 말했다. 밤이가 널 안내할 거야. 그 아이는 항상 길을 기억해. 은주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김은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이 그녀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것은 분명했다. 도희 씨, 고마워요. 당신도 함께 가요. 은주가 말했다. 도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난 너무 늙었어. 하지만 네가 진실을 찾는 것을 도울 거야. 가기 전에 이것을 가져가. 그녀는 낡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은주는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작은 손수건이었다. 구석에는 은주에게 영원히 도희라고 수놓아져 있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글씨체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기억나니? 도희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 마음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밤이가 경계하듯 귀를 세웠다. 서둘러 그들이 오고 있어. 도희가 급하게 말했다. 인천으로 가. 내 카페로. 도희의 별빛이라고 써 있을 거야. 열쇠는 뒷문 위 화분 아래 있어. 은주는 망설였다. 당신은요? 난 괜찮아. 아무도 노숙자 할머니에게 관심 갖지 않아. 넌 가야 해. 네 진실을 찾아야 해. 도희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심해. 네가 알게 될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 은주는 마지막으로 도희를 껴안았다. 그녀는 이 낯선 노인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찾을게요. 그리고 돌아올게요. 은주가 약속했다. 밤이가 앞장서서 달려나갔다. 은주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서울의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가 인천으로 향하는 기차를 찾아 나섰다. 은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자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왜 박성우가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는지도.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지만 은주와 밤이는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미지의 과거를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인천행 막차를 타기 위해 은주는 온갖 노력을 다했다. 드레스를 입은 채로 기차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역 근처 24시간 마트에서 간단한 옷, 후드티와 운동복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화장실에서 웨딩드레스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그녀는 밤이와 함께 인천행 막차에 올랐다. 밤 11시의 기차는 거의 비어 있었다. 은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밤이는 그녀의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감시했다. 내가 정말 김은주일까? 내 삶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밤이가 작게 울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작은 위로가 은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기차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난 후였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가로등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은주는 핸드폰 GPS를 켜려다가 순간 멈칫했다. 선구가 그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지? 그녀가 망설였다. 밤이가 갑자기 일어나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은주를 기다렸다.
너는 길을 알고 있구나.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를 안내해줘. 은주는 밤이를 따라 인천의 낯선 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상점가를 지나쳤다. 인천의 이 구역은 도시 재개발에서 벗어난 곳처럼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무너져가는 간판들, 빛바랜 포스터들, 그리고 오래된 가로등들. 밤이는 마침내 작은 골목길 끝에 있는 건물 앞에서 멈췄다. 간판은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 문 위에는 희미하게 도희의 별빛이란 글자가 보였다. 여기구나. 은주가 속삭였다. 카페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다.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은주는 도희의 말대로 뒷문을 찾아갔다. 작은 화분이 문 위 선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화분을 들어 올리자 작은 열쇠가 나왔다. 여기 있네. 그녀는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먼지와 오래된 목재의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은주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어두운 공간을 비추었다. 작은 카페였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카운터,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은주는 사진들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주민이 아닌 김은주로서의 그녀였다. 더 단순한 옷차림, 더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행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은주는 도희와 함께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도희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에는 같은 강렬함이 있었지만 주름 대신 생기가 넘쳤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강아지 바미가 있었다. 아직 어린 강아지였던 바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은주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 지역사회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게 나였어. 은주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 카운터 뒤를 살폈다. 그곳에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로 덮인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영수증, 메모, 그리고 일기장이었다. 은주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김은주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로 향하는 창문이었다. 일기장을 열자 그녀 자신의 글씨체가 나타났다. 날짜는 3년 전으로 돌아갔다. 2022년 4월 15일, 오늘 도희 언니가 바미를 데려왔다. 버려진 강아지라고 했다. 너무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강했다. 살아남기 위한 의지가 보였다. 나도 그랬을까? 언니가 날 발견했을 때. 은주는 계속해서 일기를 넘겼다. 그녀의 일상, 꿈, 그리고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숨을 죽였다. 2022년 10월 20일, 오늘 그가 다시 카페에 왔다. 박성우. 그는 계속 나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이 불편하다. 하지만 도희 언니는 그가 중요한 사업가라고,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나는 모른다. 뭔가 그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 마치 그가 나를 어디선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둘러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박성우를 조사해. 그는 너를 죽일 수 있는 비밀을 감추고 있어. 은주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희의 말이 사실이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성우는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왜?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그가 나를 해치려 했을까? 내가 뭘 알고 있었길래? 그때 카페 뒷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바미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은주는 재빨리 플래시를 껐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야, 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희였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희 언니, 어떻게 여기 왔어요? 도희가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다. 난 네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바로 뒤따라왔지. 노인네라고 무시하지 마. 난 아직 기차 타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도희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내 일기를 찾았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은주가 말했다. 도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모두 사실이야. 네가 그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 박성우가 왔었지. 그리고 그날 밤 넌 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제가 뭘 알고 있었길래 그가 저를 없애려 했을까요? 은주가 물었다. 도희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건 네 오빠와 관련이 있어. 오빠요? 은주의 눈이 커졌다. 저에게 오빠가 있었다고요? 그래, 김민준. 그는 박성우 그룹에서 일했어. 엔지니어였지.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위험한 것을. 도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주가 급하게 물었다. 도희는 눈을 감았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박성우 그룹의 새 건물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를 발견했어. 자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했던 거지. 그는 이를 공개하려 했어. 그리고 그날 밤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민준이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 전기 합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오빠를 잃은 슬픔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리고 밤이는 그녀가 물었다. 밤이는 민준이의 개였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밤이는 밖에 있었지. 그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네가 그를 데려왔어. 너희 둘은 서로에게 의지했어. 도희가 설명했다. 그럼 제 사고는 넌 진실을 알아내려 했어. 민준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있었지. 그리고 그날 밤 내 차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넌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었어. 그리고 박성우가 널 발견했다고 했어. 그는 내 기억 상실을 이용한 거군요. 은주가 중얼거렸다. 그래. 그는 너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주민으로. 그리고 네가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했지. 도희가 말했다. 하지만 왜 그냥 저를 죽게 놔두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은주가 혼란스러워했다. 도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가 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야. 오래전부터. 네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너에게 집착했어. 그리고 네 사고는 그에게 기회였던 거야. 널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은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성우의 사랑에 대한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병적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강력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은주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도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증거가 있어. 민준이가 남긴 거야. 어디에요? 은주가 물었다. 이 카페 어딘게. 민준이는 그의 발견을 문서화했어. 그리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숨겼지. 그는 나에게 가장 밝은 별 아래라고만 말했어. 가장 밝은 별 아래. 은주가 되풀이했다. 갑자기 밤이가 짖기 시작했다. 그는 카페의 메인룸으로 달려갔다. 은주와 도희가 그를 따라갔다. 무슨 일이야, 밤이? 은주가 물었다. 밤이는 벽에 걸린 큰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들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도희의 별빛이었다. 이거였어. 도희가 속삭였다. 이 그림을 민준이가 그렸어. 네 오빠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 은주는 그림을 가까이에서 살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내렸다. 그리고 뒷면을 확인했다. 그림 뒤에는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고 열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빨간 테이프로 감싸진 드라이브. 이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때 카페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빛이 신문지로 가려진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다. 밤이가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왔어. 도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우의 사람들이야. 은주는 USB를 꽉 쥐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핸드폰. 도희가 말했다. 그들은 아마도 네 핸드폰을 추적했을 거야. 은주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끄거나 버리지 않았다. 빨리 뒷문으로 나가자. 도희가 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뒷문을 향해 갔다. 하지만 밤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밤이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은주가 말했다. 밤이를 따라 그들은 카페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
바로 뒷골목으로 연결된 창문이었다. 여기로 나가요. 은주가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카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넌 먼저 나가. 도희가 말했다. 난 너무 늙었어. 널 늦출 뿐이야. 안 돼요, 언니. 함께 가야 해요. 은주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도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그들을 잠시 붙잡을 테니 넌 그 USB를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 그게 네 오빠의 유산이야. 그리고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 하지만 은주가 항의하려 했다. 시간이 없어. 도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말 들어, 은주야. 넌 살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눈물을 참으며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만나요, 언니. 그럼. 도희가 미소 지었다. 이제 가. 은주는 바미와 함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어두운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다. 뒤에서는 카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누군가 소리쳤다. 은주와 바미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골목길을 지나 더 넓은 거리로 빠져나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생존을 위한 도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할 수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었다. 은주와 바미는 인천의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박성우의 사람들이 추격해왔다. 그들의 발소리와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다. 이쪽이야.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오빠가 남긴 USB가 꼭 쥐어져 있었다. 바미는 그녀 앞에서 달리며 길을 안내했다. 마치 이 지역의 모든 골목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 있게 방향을 선택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바미? 은주가 속삭였다. 그때 바미가 갑자기 멈춰 서서 작은 건물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가리켰다. 은주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내려갔다. 그곳은 오래된 지하 창고처럼 보였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바미는 벽의 틈새로 은주를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은주는 겨우 숨을 고르며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점점 멀어졌다.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안전한 것 같아. 은주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살폈다. 그곳은 오래된 지하 창고였다. 먼지 쌓인 상자들과 버려진 가구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인천공대 공학경진대회 우승. 김민준.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빠. 그녀는 포스터를 자세히 보았다. 사진 속의 청년은 똑똑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은 지혜로 빛났다. 은주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사진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가족의 연결고리, 잊혀진 사랑과 추억들. 내 오빠였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바미가 슬프게 울었다. 그 역시 사진 속의 청년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은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USB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우로부터 숨을 필요가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바미?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았다.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두 성우로부터였다. 주민아, 돌아와. 네가 혼란스럽다는 걸 알아. 내가 도와줄게. 어디 있는 거야?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했니? 그들이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계속 추적할 것이다. 은주는 배터리를 분리한 후 핸드폰을 창고 구석에 던졌다. 이제 가자, 바미.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그들은 창고를 빠져나와 다시 골목길로 나왔다. 하늘은 이미 새벽의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다.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카페에 있던 사진들 중에 한 사람이 기억났다. 그녀와 도희 그리고 카페 손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한 노인이 있었다. 사진 밑에는 박 교수님과 함께라고 쓰여 있었다. 교수, 그녀는 중얼거렸다. 인천 공대 교수일까? 바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자, 바미. 인천 공대로 가자. 아마도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인천 공과대학은 도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은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녀의 지갑은 옷을 갈아입을 때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이 있었다.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그들은 대학 캠퍼스로 향했다. 바미를 데리고 버스에 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운전기사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은주는 안내판을 찾아 공학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교수실 목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름을 찾았다. 박현철 교수, 구조공학과. 5층에 있는 교수실로 향하는 동안 은주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 교수가 정말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는 그녀를 기억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교수실 앞에 도착하자 문은 닫혀 있었다. 당연했다. 이제 막 아침이 시작된 시간이었다. 은주는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바미는 그녀의 발 밑에 조용히 누웠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흰 머리와 안경을 쓴 그는 중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차 보였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현철 교수님이신가요? 노인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만 학생은... 그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은주? 김은주 아닌가? 은주의 가슴이 뛰었다.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모두 네가 사고로 죽었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미에게 향했다. 그리고 바미도 살아있구나. 바미가 일어나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교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들어오게 빨리. 교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자 박 교수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모두 네가 그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어. 경찰도 신문도 모두 그렇게 보도했어. 그가 말했다. 교수님,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름이 이주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박성우가. 그가 저를 속였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우, 교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자식이 결국 너를 찾아냈구나. 교수님, 제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오빠는 왜 죽었고 왜 저까지 없애려 했던 건가요? 은주가 간절히 물었다.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길고 복잡한 이야기야. 민준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건 살인이었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왜요? 민준이는 내 제자였어.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하나였지. 그는 박성우 그룹의 새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 하지만 그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어. 그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지. 그래서 오빠가 그것을 공개하려 했군요. 은주가 말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안전 문제만이 아니었어. 그 프로젝트에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뇌물 그리고 자금 세탁까지 관련되어 있었어. 민준이는 모든 증거를 모았고 공개하려 했지. 그리고 그날 밤 오빠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다. 그래, 하지만 그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 방화였지. 민준이는 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모든 증거를 백업해 두었어. 그리고 그 백업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지. 누구에게요? 은주가 물었다. 박 교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오에게. 은주야. 민준이는 모든 증거를 너에게 맡겼어.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USB. 그래, 민준이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 그리고 너에게 맡겼지. 하지만 박성우는 그것을 알아냈어. 그래서 너도 노렸던 거야. 은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예요. 오빠가
카페에 숨겨둔 거예요. 박 교수의 눈이 빛났다. 그거야. 민준이가 그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에 은주는 USB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박성우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까요? 왜 나를 이주민으로 만들었을까요? 박 교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박선구가 너에게 집착했기 때문이야. 집착이요? 그래.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박성우는 종종 카페에 왔었어. 그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 처음에는 우리 모두 그가 단순히 카페의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준이는 그의 시선을 눈치챘어. 그 시선에는 뭔가 병적인 것이 있었어. 은주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성우의 차가운 눈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 늘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박성우는 너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하지만 너는 그의 접근을 계속해서 거절했지. 그리고 네 사고 후 그는 기회를 잡은 거야. 네 기억 상실을 이용해서 너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지. 그는 내 인생을 훔쳤어요. 은주가 중얼거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네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어. 도희 카페 이웃들, 모두 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야. 그는 그들을 네게서 분리시켰어. 그러고 나서 나와 결혼하려 했군요. 은주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그의 소유가 법적으로도 완성되니까. 박 교수가 말했다. 은주는 잠시 침묵 속에 빠졌다. 그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USB를 확인해 봐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다. 그래, 민준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확인해 보자. 그들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있었다. 시공 보고서, 안전 점검 결과, 비밀 계약서, 그리고 녹음 파일들. 이게 모두 증거군요. 은주가 놀라며 말했다. 그래, 민준이는 철저했어. 그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어. 박 교수가 말했다. 그들은 몇 개의 문서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박성우 그룹이 안전 기준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정부 관료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십억 원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단순히 최후의 증언이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민준이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 시작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박성우 그룹의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민준은 모든 증거를 설명했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위험한지를 상세히 말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박성우와 그의 동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여동생 은주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그녀도 노릴 것입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빠의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그의 진실됨과 용기는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오빠. 그녀는 속삭였다. 박 교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민준이는 용감했어. 그리고 지금 너도 그의 용기를 이어받고 있어. 우리가 이 증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주가 물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검찰에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살인까지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바미가 즉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 은주가 긴장하며 말했다. 박 교수는 재빨리 USB를 뽑아 은주에게 건넸다. 내 차가 뒤편 주차장에 있어. 열쇠를 줄 테니 먼저 가. 내가 그들을 잠시 붙잡을게. 하지만 교수님, 걱정 마. 난 이 대학에서 40년을 보낸 원로야.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 가.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USB를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고 박 교수가 건넨 차 열쇠를 받았다. 뒷문으로 나가. 내 차는 검은색 현대 그랜저야. 서울의 중앙지검으로 직접 가. 강도윤 검사를 찾아
그는 내 옛 제자야. 믿을 수 있어. 박 교수가 지시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넌 민준이의 동생이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박 교수가 미소 지었다. 이제 가. 은주와 바미는 교수실의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둘러 복도 끝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박 교수가 앞문을 열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현철 교수님, 저희는 박성우 그룹의 보안 담당입니다. 혹시 여자 한 명과 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아침부터 책만 읽고 있었네만. 여긴 강의실이 아니라 연구실이라 학생들도 잘 안 오는데. 박 교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건물의 뒷문으로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검은색 그랜저를 발견하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바미도 조수석에 뛰어올랐다. 은주는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서울로 가자, 바미. 우린 진실을 밝혀야 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 은주는 마침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이주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은주였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 민주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녀는 그 의지를 이어받을 것이다. 박성우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오빠의 죽음에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박성우의 세력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미 그녀의 한 발 앞에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은주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주민이었고 성우의 약혼녀였으며 과거가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김은주였고 용기 있는 엔지니어 김민준의 동생이었으며 중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다. 오빠가 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를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바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때때로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은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곤 했다.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걱정 마, 바미. 이제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은주가 말했다. 그들이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은주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박 교수가 알려준 주소, 서울중앙지검. 그곳에서 강도윤 검사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도희가 말한 그 장소, 그녀가 죽을 뻔했던 곳. GPS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길이었다. 은주는 핸들을 꺾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바미에게 말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안개가 자욱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운전하며 GPS의 표시를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 도로 한쪽에는 가드레일이 파손된 흔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절벽 아래로 차가 추락했을 것이다. 은주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바미도 그녀를 따라 나왔다. 여기서 내 차가 추락했던 거야. 그녀는 무너진 가드레일을 바라보며 말했다. 갑자기 바미가 짖기 시작했다. 그는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가리켰다. 뭐가 있는 거야, 바미? 은주가 물었다. 바미는 계속 짖으며 그 길을 향해 달렸다. 은주는 그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작은 오솔길을 따라 몇 분 동안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폐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건물 전체가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았다. 바미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은주가 물었다. 바미는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은주도 그를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녀의 손가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다. 뭐지? 그녀는 흙을 걷어내고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방수 케이스였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이미 열려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USB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노트.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2022년 10월 22일 오후 11시
CCTV 확보, 건물 뒤쪽에서 박성구와 김지훈 대화 포착, 민준이의 사망에 대해 언급. 은주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사고 전에 기록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은주는 그를 따라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작은 작업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들과 메모들. 이곳이 내 비밀 작업실이었구나. 은주는 깨달았다. 그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박성우 그룹의 고위 임원들, 건설 현장의 사진들, 그리고 문서 조각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박성우의 사진이 있었다. 난 증거를 모으고 있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다. 은주는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옆에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다. 이걸 가져가자.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들었다. 그때 밤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 입구를 향해 경계 태세를 취했다. 누가 온 거야? 은주는 긴장했다. 그녀는 빠르게 창고 구석으로 숨었다. 밤이도 그녀를 따라 숨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 여기가 맞나? 그 여자가 사용했던 곳이라고? GPS 신호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잡혔어. 2년 전에. 둘러보자.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은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들은 성우의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녀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했다. 창고는 출구가 하나뿐이었고 그곳은 이미 막혀 있었다. 그때 그녀는 바닥에 있는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그것은 겨우 사람 한 명이 기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 밤이 여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은주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것은 건물 바깥으로 이어지는 터널이었다. 그녀는 USB와 하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고 밤이를 먼저 터널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기어 들어갔다. 터널은 좁고 어두웠다. 은주는 천천히 앞으로 기어갔다. 밤이는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기어가다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그곳은 건물 뒤편의 숲이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조용히 숲을 통과해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은주는 서둘러 차에 올랐고 밤이도 뒤따라 탔다. 이제 진짜 중앙지검으로 가자. 그녀는 결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었다. 은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밤이를 바라보았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저기엔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밤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걱정 마, 곧 돌아올게. 은주가 약속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중앙지검 건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보안 검색대가 있었다. 그녀는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대에 올려놓았다. 다행히 USB와 하드 드라이브는 별 문제 없이 통과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물었다. 강도윤 검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박현철 교수님의 소개로 왔어요. 은주가 말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7층으로 올라가세요. 강 검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7층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김은주 씨? 그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은주가 대답했다. 강도윤 검사입니다. 박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강 검사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자 그는 훨씬 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교수님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민준 씨의 동생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은주가 말했다. 오빠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살해 시도를 당했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강 검사가 물었다. 은주는 USB와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오빠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제가 오늘 발견한 추가 자료입니다. 강 검사는 USB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것을 분석해 봐야겠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군요. 박성우 그룹의 안전규정 위반, 뇌물 자금 세탁, 그리고 살인까지. 네, 그들은 오빠를 살해했고 저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 상실을 이용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주가 말했다. 강 검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증거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요? 박성우는 매우 강력한 인물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세요? 은주가 물었다. 그의 영향력이 검찰 내부에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강 검사가 설명했다.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당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성우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추적 중일 겁니다. 강 검사가 말했다. 저희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밤이도 함께요, 제게요. 은주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강 검사가 동의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나서 은주를 향해 다시 말했다. 김은주 씨,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은주가 물었다. 최소 몇 주, 아마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도희, 카페 주인이요. 그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왔고 박성우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갔을 겁니다. 강 검사는 메모를 했다. 그녀의 안전도 확보하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은주가 도희의 정보를 알려주는 동안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 검사의 비서였다. 검사님, 안전 가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박성우 그룹의 변호사들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강 검사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 은주 씨, 지금 바로 뒷문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제 부하 검사가 안전가옥으로 안내할 겁니다. 차는요? 밤이가 거기 있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누군가를 보내 차와 걔를 안전하게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강 검사가 말했다. 은주는 주저했다. 정말 이대로 숨어야 하나요?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오빠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책임을 질 겁니다. 강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안전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를 믿으세요. 마침내 은주는 동의했다. 그녀는 강 검사의 부하와 함께 뒷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주차장의 검은색 차로 향했다. 밤이는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른 동료가 당신의 차와 걔를 데리고 곧 합류할 겁니다. 검사가 말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 출발했다. 은주는 뒤돌아보며 중앙지검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가 한적한 교외 지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운전한 후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리시죠. 검사가 말했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조용한 주택가였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밤이는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가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은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검사는 503호 문 앞에서 멈추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이곳이 당분간 당신의 안전가옥입니다. 아무도 이곳을 모릅니다. 식료품과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은주는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다. 거실, 주방, 침실이 있었고 기본적인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몇 주는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이 휴대폰을 사용하세요. 강 검사님과 저만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새 휴대폰을 은주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밤이는 언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김은주 씨, 체포됐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뭐라고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검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은주 씨. 하지만 당신의 증거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은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신은 박성우의 사람이었군요. 강 검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밤이는 어떻게 됐나요? 은주가 필사적으로 물었다. 그게요? 걱정 마세요. 살아있어요. 아마도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은주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2명의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성 회장님이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주민 씨. 아니, 김은주 씨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가 조롱하듯 말했다. 은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사했고 곧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귓가에 들린 것은 바미의 필사적인 짖음소리였다. 그는 어딘가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에게 응답할 수 없었다. 바미,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짖는 충실한 개가. 은주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익은 공간에 있었다. 부드러운 침대, 고급스러운 커튼,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 그녀는 박성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있었다. 드디어 깨어났군. 성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주사된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집에 돌아온 거야, 주민아. 아니, 은주라고 불러야 하나? 그가 약간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살인자야.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오빠를 죽였고 나도 죽이려 했어.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앉았다. 그건 너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만들어낸 망상이야. 그 노숙자 할머니와 걔가 내 머릿속에 넣은 거야. 거짓말 마. 난 모든 걸 알아. 오빠의 증거도 봤어. 은주가 말했다. 성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 내 오빠는 불행한 사고를 당했지.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가 아니었어. 네가 명령한 살인이었어. 성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민준의 동생이군. 그렇게 고집스러워.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내 오빠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단순히 안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어. 정치, 경제, 권력의 문제였지. 그래서 죽여야 했어. 은주가 분노에 떨며 물었다. 난 그를 설득하려 했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지. 선구가 말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은주야. 그리고 나도 죽이려 했어. 은주가 물었다. 성우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너는 특별했어.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난 네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병적인 집착이었군. 은주가 쓴 웃음을 지었다. 사랑이라고 불러. 성우가 말했다. 난 네가 내 곁에 있길 원했어. 하지만 넌 계속 거절했지. 그리고 네 오빠의 죽음 이후 넌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 사고를 일으킨 거야.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건 완벽한 기회였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난 내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넌 내 인생을 훔쳤어. 은주가 분노에 떨며 말했다. 난 내게 더 나은 인생을 줬어. 성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넌 가난한 카페 종업원이었어. 난 내게 고급 아파트, 명품 옷, 사회적 지위를 줬어. 넌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어. 은주는 머리를 흔들었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난 그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노숙자 할머니와 더러운 개랑 성우가 비웃었다. 그들은 내 가족이야. 도희 언니와 바미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어. 그들은 날 진심으로 사랑했어.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무래도 넌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군. 하지만 괜찮아.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봐, 은주야. 우리는 여전히 결혼할 수 있어. 내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미쳤어? 난 절대 널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은주가 소리쳤다. 성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선택권이 없어, 은주야. 법적으로 넌 여전히 이주민이야. 그리고 이주민은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난 이주민이 아니야. 난 김은주야. 그녀가 외쳤다. 증명해봐. 성구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너의 아이디, 여권, 모든 문서는 이주민으로 되어 있어. 네 과거의 모든 흔적은 지워졌어. 김은주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은주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옳았다. 그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성은 지워졌고 이제 그녀는 성구가 만든 허구의 인물로 살아야 했다.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오빠가 모은 증거, 내가 찾은 증거 모두 검찰에 있어. 성우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네가 만난 강도윤 검사 말이야? 그는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마 곧 해외 파견을 가게 될 거야. 아주 먼 곳으로.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넌 검찰까지 통제하고 있어? 난 모든 것을 통제해, 은주야. 성우가 말했다. 언론, 정치, 법 쪽에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은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과 부패의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벽에 걸린 웨딩드레스를 가리켰다. 내일 우리는 결혼식을 다시 진행할 거야.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 개는 바미는 어떻게 됐어? 은주가 물었다. 성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다. 네가 바미를 죽였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그 개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성우가 차갑게 말했다. 은주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었다. 그녀는 성우를 향해 돌진하려 했지만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약물 때문에 비틀거렸다. 진정해, 은주야. 성우가 그녀를 잡았다. 이건 내게도 좋은 일이야. 넌 부와 권력을 가진 여자가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넌 이 모든 것이 최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은주가 으르렁거렸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 좀 더 쉬어.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그는 방을 나가며 문을 잠갔다. 은주는 혼자 남겨져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창문은 60층 높이였고 문은 잠겨 있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웨딩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감옥의 상징이었다. 내일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밤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제발 살아있어야 해. 밤이 깊어갔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탈출 방법을 생각했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혼자였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이 열리고 두 여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였다.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이주민 씨.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이름은 은주예요. 은주가 말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은주는 결혼 준비를 강제로 당했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리고 마침내 웨딩드레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느껴졌다. 성우의 인형.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다.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따라 나섰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리무진이 그들을 결혼식장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그랜드 하얏트가 아닌 박성우 그룹이 소유한 호텔이었다. 완전히 통제된 환경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은주는 많은 하객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 모두 모인 것 같았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도 있었다. 미소 지어요, 이주민 씨. 그녀 옆에 선 웨딩 플래너가 속삭였다. 모든 카메라가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녀의 감옥이자 무덤이 될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성우는 이미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로 가득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은주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마방 앞에서 서성이는 한 노인, 도희였다. 도희 언니, 은주가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도희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은주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웨딩 플래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은주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주방 쪽으로 향했다. 직원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방은 결혼식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요리사들과 서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주는 머리를 숙이고 빠르게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어디 가세요, 신부님? 한 경호원이 물었다. 은주는 창백해졌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화장실은 반대편입니다. 경호원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안내해드리죠. 그는 은주를 다시 대기실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2명의 경호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결혼식 시작 시간이 되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은주는 입구로 안내되었다. 성우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것은 그녀의 패배를 의미했다. 그녀는 영원히 이주민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김은주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때 갑자기 객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은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한 마리의 개가 중앙 통로를 달려오고 있었다. 밤이었다. 밤이! 은주가 기쁨과 놀라움으로 외쳤다. 밤이는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물었다. 마치 그녀를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는 도희가 따라오고 있었다. 저 개를 잡아! 성우가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밤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밤이는 재빠르게 피했다. 그는 계속해서 은주의 드레스를 물고 당겼다. 은주는 그를 따라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멈춰! 성우가 분노에 차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주, 밤이, 그리고 도희는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자들이었다. 여러분, 저는 김은주입니다. 2년 전 박성우에 의해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은주가 기자들을 향해 외쳤다. 그는 내 오빠 김민준을 살해했고 저도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김은주라고요? 당신은 이주민 씨가 아닌가요? 박성우 회장이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은주는 잠시 멈춰 서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제 오빠는 박성우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남겼고 그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주민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게 했고 저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그때 성우와 그의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성우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는 이미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지고 있었다. 은주의 폭로는 이미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결혼식장 입구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이었다. 박성우,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말했다. 김민준 살인 및 김은주 살인 미수 혐의로.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무죄야. 그녀는 미쳤어.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성우 씨. 형사가 말했다. 강도윤 검사가 이미 모든 증거를 검토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권력, 그의 영향력, 그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다. 이럴 수 없어. 난 박성구야. 그가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경찰차로 데려갔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다시 김은주가 될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가 도희에게 물었다. 도희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검찰에 간 후 강 검사가 우리에게 연락했어. 그는 네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 박성우의 영향력이 검찰 내부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어. 도희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그는 강도윤 검사였다. 우리는 이미 박성우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가 당신을 납치한 순간 우리는 행동을 개시했지. 하지만 어떻게 밤이가? 은주가 물었다. 그 개는 정말 대단해. 강 검사가 미소 지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 것을 도왔어. 그의 후각은 놀라웠어. 밤이가 은주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기쁘게 짖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했다. 재벌 회장의 살인, 납치, 그리고 광범위한 부패. 이것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은주가 강 검색에 물었다. 당신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진짜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강 검사가 말했다. 김은주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은주는 밤이를 껴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긴 법적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진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고마워, 밤이. 그녀는 개의 귀에 속삭였다. 넌 내 영웅이야. 밤이는 그저 꼬리를 흔들었다. 그에게 있어. 그는 단지 그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충성이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빠져나왔다. 바깥 세상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성우의 재판은 한국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재판 중 하나가 되었다. 재벌 회장의 살인, 납치, 부패에 관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은주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증언을 했고 오늘이 마지막 증언이었다. 밤이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주가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해했지만 도희가 그를 달래주었다. 김은주 씨, 검사가 말했다. 당신의 오빠 김민준 씨의 죽음과 당신의 사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오빠는 박성우 그룹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안전 위반과 부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공개하려 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죽음 이후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고 그로 인해 박성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고 후 기억을 잃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제 이름, 가족, 과거, 모든 것을. 그리고 박성우는 그것을 이용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가짜 신분으로요.
왜 박성우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항상 고통스러웠다. 그는 저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 사고는 그에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저의 정체성을 지우고 자신의 통제 아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박성우는 변호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은주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재판은 몇 시간 더 계속되었다. 마침내 은주는 법정을 나와 바미와 도희가 기다리고 있는 복도로 향했다. 바미는 그녀를 보자마자 기쁘게 달려왔다. 그의 꼬리는 너무 빠르게 흔들려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끝났어, 바미. 은주가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해냈어. 도희도 은주를 껴안았다. 내 오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은주야. 그들은 함께 법원을 나왔다. 바깥에는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김은주 씨,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우가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은주는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강도윤 검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은주 씨. 증언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박성우의 범죄 네트워크는 광범위합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심지어 법조인들까지 모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죠? 도희가 물었다. 강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박성우는 확실히 감옥에 갈 것이고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당신은 아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주는 바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바미는 항상 위험을 감지했다. 우리는 조심할게요. 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숨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인천의 카페로 돌아갔다. 도희는 카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고 은주는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다. 최소한 당분간은.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카페를 찾아왔다. 박현철 교수였다. 교수님, 은주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카페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 박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 그는 커다란 액자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김민준과 은주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바미가 있었다. 이건 오빠와 제가? 은주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민준이의 졸업식 날이야. 그가 내 연구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해. 너도 거기 있었지. 그리고 바미도. 은주는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민준은 웃고 있었다. 그의 팔은 여동생의 어깨에 둘러져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가족처럼. 바미는 사진을 보고 작게 울었다. 그는 사진 속의 민준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래, 바미. 그게 민준이야. 박 교수가 바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주인이었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건 제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민준이는 항상 네가 자랑스러웠어. 박 교수가 말했다. 그는 항상 내 동생은 언젠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는 옳았어. 은주는 사진을 들고 벽에 걸 적절한 위치를 찾았다. 그녀는 카페의 중앙, 모든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기로 했다. 이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오빠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카페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바미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갑자기 그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바미? 은주가 물었다. 바미는 카페 문을 향해 달려갔다. 은주는 경계하며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밖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김은주 씨를 찾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제가 김은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박성우 그룹의 전 임원이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김지훈.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빠의 메모에 언급되었던 인물이었다. 박성우의 오른팔. 바미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제발 잠시만요. 김지훈이 말했다. 저는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은주는 바미를 진정시켰다. 무슨 고백인가요? 저는 당신 오빠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바미는 계속해서 김지훈을 경계하고 있었다. 왜 지금 오신 거죠? 은주가 물었다. 박성우가 곧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진실이 아닙니다. 김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오빠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암살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다. 정치적 암살이요? 네. 박선구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외국 투자자들, 그들 모두 민준 씨가 발견한 것을 묻히길 원했습니다. 김지훈은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름, 날짜, 거래 내역, 모든 것. 저는 이것을 보존해 왔습니다. 일종의 보험처럼요. 은주는 폴더를 받았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속죄라고 할까요? 김지훈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완전한 진실이요. 은주는 폴더를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있었다. 고위 정치인들의 이름, 해외 기업들, 비밀 계좌 번호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국가적 스캔들이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강도윤 검색에 가져가세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김지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김은주 씨.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미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김지훈 씨, 은주가 불렀다. 왜 저를 도우시는 거죠? 정말로요. 김지훈은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당신 오빠는 제가 알았던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의 유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카페를 나갔다. 은주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은주는 폴더를 들고 바미를 바라보았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미.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바미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폴더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강도윤 검색에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새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강 검사가 말했다. 그리고 김은주 씨, 조심하세요. 누구에게도 이 증거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강 검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바미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위험에 맞서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몇 주 후 박성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살인, 납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지훈이 제공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수사는 계속되었다. 더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부패 스캔들 중 하나가 되었다. 가을의 마지막 날, 은주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도희의 별빛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고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이제 그 유명한 용감한 개와 진실을 밝힌 여성의 카페에 방문하고 싶어 했다. 바미는 카페 한 구석에 마련된 자신의 특별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은주를 따라다녔다. 그는 항상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오후 늦게 한 노부부가 카페를 방문했다. 그들은 은주에게 다가왔다. 혹시 당신이 김은주 씨인가요? 노인이 물었다. 네, 맞아요. 은주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 오빠 민준이의 이웃이었어요. 노부인이 말했다. 그는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손주를 위해 과학 실험을 보여주곤 했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제게 매우 소중해요. 노부부는 그녀에게 민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어떻게 이웃들을 도왔는지, 어떻게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웠는지.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은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이 떠난 후 은주는 바미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약하고 느려졌다. 바미야, 오늘 기분이 어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바미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는 이제 너무 약해서 걷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를 품에 안고 카페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인천의 바다가 보였다. 보이니, 바미, 이게 우리의 집이야. 우리가 함께 지킨 곳이야. 바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오빠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은주가 말했다. 그리고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바미. 넌 나를 찾아냈고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어. 바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주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 바미. 이제 쉬어도 돼. 은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넌 충분히 해냈어. 넌 정말 용감했어. 바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짖었다. 약하지만 확실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은주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안녕, 바미. 은주가 속삭였다. 고마워. 네가 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었구나. 내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밤 은주는 오빠의 사진과 바미의 사진을 나란히 벽에 걸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두 수호자, 두 영웅. 카페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은주와 도희는 함께 일했다. 그들은 카페를 단순한 사업장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위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사랑과 충성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카페를 방문했다. 그녀는 바미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개는 누구예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미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개였어. 그는 나를 구했고 진실을 찾아냈어. 어떻게요? 소녀가 물었다. 긴 이야기란다. 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들려줄게. 이건 개가 모든 것을 기억했던 이야기야. 그의 주인이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미의 이야기, 진실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종종 잊고 싶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평온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조용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조민처럼 만약 당신이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과연 당신은 그 삶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마주하셨을까요? 기억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이 우리가 외면한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조민처럼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을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